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조선의 세도정치 때 농민항거였던 홍경래난이라든가 임술농민봉기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은 자, 농민층의 분화와 관계되면서 천주교와 동학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면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도기 때 이번 강의 이야기는 농민항거, 홍경래와 임술밀라 그러면서 조선의 문화편의 대목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농민항거예요. 자, 이 앞전 시간에 했던 세도기 때 농민들이 무지하게 못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권력자였던 세도가들의 부정패도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지방관들의 부정패도 굉장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은 과도한 세금이 등장하면서 삼정의 문란을 초래하고 있었고 삼정은 전정, 군정, 황곡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문란한 게 황곡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과정에 농민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은 노력을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소극적 대응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적극적 대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극적 대응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자기한테 부과된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세금을 그대로 내겠다. 근데 적극적 대항이라는 것은 야,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마.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요. 거기에서 반발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극적 대항으로 나오는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를 조직하는 게 동그라미 격에 가겠고 동그라미 내에 가니까 두레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 대항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청이나 벽서운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게 뭐다? 밀란입니다. 그래서 06번 농민의 봉기, 홍경래난과 임술농민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홍경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도기 때 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도기 때 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홍경래가 주도했다 그래서 홍경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11년에 나왔던 순조 때 나왔던 난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밀란이 임술농민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술농민봉기는 세도기 때 마지막 왕 철종입니다. 1862년에 나왔던 난입니다. 근데 왜 임술농민봉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근데 이때 난들은 거의 전국적으로 나온 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띈 것은 진주밀란이지만 그냥 크게 이야기해서 1년에 있었던 모든 난을 묶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밀란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게 결과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원인은 세도 정치의 부정이 될 겁니다. 세도 정치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도 정치 부정이 나오다 과정에 민들은 여기에 저항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의식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 난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런데 홍경래난의 원인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홍경래난의 원인을 더 넣는 것은 서북 지방민의 차별 대우가 또 하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 지방민, 다시 말하 우리나라 지도를 10십자로 딱 나누면 서쪽 북쪽이다 보니까 평안도 지방이에요. 평안도 지방을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게 평안도뿐 함경도도 그럽니다만은 이게 조선시대 특징이에요.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밀란이 나오는데 이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분, 여기에 밀란을 일으켰던 여기에 밀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홍경래난은 홍경래가 되겠고 임술농민봉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진주밀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주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유계춘입니다. 홍경래나 유계춘은 공통적으로 신분이 어떤 것이었느냐?
몰락양반이었던 잔반들입니다. 그래서 잔반들이 주도했던 난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홍경래난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1번 홍경래난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도정치 부정과 서북지방민의 차별대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에 가니까 경제적 평안도 지방은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또는 이쪽에 광산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이 사람들을 수탈하는 지방관이 있었더라.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고 동그라미 뒤에 사회적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것은 의식성장이네요. 그러면서 잔반이었던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홍경래는 잔반어서 원래 평안도 지방에서 신동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를 보면 모두 다 합격한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를 봤는데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미역국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합격자를 보다 보니까 권력 가문들의 자제들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홍경래는 과거를 다시 봅시다.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난을 일으킨 거다. 그 결과 잔반이 주도하는 밀란에 중소 상인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게 광산의 임금 노동자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 광산의 임금 노동자는 조선후기 때 서민들이 못 살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면서 도시로 가든지 광산으로 간다 그래서요. 이쪽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 사람들, 이 상인들이 돈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밀란을 일으켰고 이 밀란은 어디 지방에서 제일로 처음에 등장하느냐? 가산 지방에서 제일로 처음에 봉기랍니다. 혹시나 사료가 나올 때 가산 지방에서 봉기했다. 이런 사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홍경래난을 보고 가산에서 봉기해가지고 어디성을 점령까지 했느냐? 정주성을 점령했다. 가산에서 봉기, 정주성을 점령했고 나중에 정주성에서 정부군한테 진압됩니다. 그래서 가산이 나온다든가 정주성이 나온다든가 정주성에서 진압됐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난이다? 홍경래난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난은 진압되고 나서 결과 19세기 농민항쟁의 선구적 역할하고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다 보니까 서북지방민의 과거 합격자 수가 늘어났다. 근데 늘어난 이유는 자, 이 난을 진압하고 나서 원인을 제거해야 될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세도정치 부정은 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권력을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서민의식 성장을 진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평안도 지방의 차별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안도 지방 사람을 과거에서 제대로 등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용해주면은 비록 고급이 아니라 하급직이 될 겁니다만은 등용해지면 밀란은 안 나올 거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고 가로 2번에 임술농민봉기. 임술년 1862년에 나왔던 농민봉기라고 하는데 원인은 자 세도정치 부정과 지방관의 탐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잔반이었던 누가 일으켰던 난이었다? 유계춘이가 일으켰던 난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계춘이가 난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농민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는데 그 관리 이름을 안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박 교수입니다.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하면서 이 난을 어느 정도 진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진압을 하고 나서 정부한테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 보고서 올릴 때 이 난이 나온 이유가 삼정의 운영이 잘못됐으니까 이 운영을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삼정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삼정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임술농민봉기는 세도정치 때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기여한 사건이다. 근데 사료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 날개 쪽에 갑니다. 사료를 보면은 어떤 사료가 등장하느냐? 홍경래 난에서 사료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평안도 놈 또는 홍경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평서대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서대원수는 사료 제일로 처음에 나옵니다. 사료 홍경래 나라 사료 제일로 첫 줄이 아마 평서대원수란 내용이 나오겠고 중간 정도에 가면 평안도 놈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출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림이라고 출처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홍경래를 볼 수 있는 근거였다. 그 다음 임술농민 봉기의 사료 날개 쪽의 사료를 보다 보니까 네모 2번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수건을 두른다 그랬기 때문에 임술농민 봉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백건당의 난이라는 거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건당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등장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밀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제4장 근대 문화의 세계론 조선후기 문화편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01 성리학의 교조와 경향이라 그랬어요. 조선왕조를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치력 성리학인데요. 이 성리학이 교조화되었다. 교조화란 단어는 그냥 고정화됐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념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성리학이 고정화됐고 교도화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성리학은 주자중 성리학을 절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배를 위한 학문적 공고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현실 문제 개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대의명분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편에서 반대파 주장을 수용한다 안 한다? 서서히 안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일당전지화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후기 정치편에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서인이 중심적 집권자입니다. 그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가 숙종 때였을 건데요. 숙종 때 송시를 중심으로 했던 노론이 그 다음에 중심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노론의 중심인물인 송시열은 주자중심 학문만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주자성장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리학은 과감히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반대파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타세력은 배제합니다. 과감히 숙청 대상으로 삼아요. 이때 숙청 대상으로 삼을 때 뭐라고 하면서 숙청 대상으로 삼느냐? 사문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숙청 대상으로 삼는데 여기서 사문이라는 것은 성리학을 이야기합니다. 난적이라는 것은 어지럽히는 도둑놈. 그러니까 성리학 어지럽히게 하는 나쁜 계열이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누구를 두드려 패느냐? 사문난적으로 윤유를 죽여버립니다. 윤유를 죽여버리고 있었다. 서경덕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윤유 박세당입니다. 박세당도 죽여버리고 있었다. 윤유도 죽이고 박세당 이 두 사람은 사문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문난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위에 송시열과 같은 주자중의 성리학에 반대하면서 나왔던 야경이가 있는데 야경이는 죽진 않았는데요. 요것 때문에 죽진 않았는데 야경이는 고주를 참작해서 독자적 철학책을 수립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노론이 현실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성리학을, 주자중 성리학을 절대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자중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교재에서 상대화하고 있었다. 이 말이 있겠고, 육경이나 제자백가에서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리학을 절대시했고, 이 사람 인정하지 않은 이것을 공부하는 게 이 두 개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거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이 사람이 제거되고 이 사람이 우리가 제거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그러는 과정에 이 노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노론이 다시 두 개로 분열합니다. 18세기 초반에 가면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이 같냐 다르냐, 인물성론을 가지고 분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가지고 분열하고 있었다. 근데 본성을 가지고 분열하는 과정에 두 개로 분열하는데, 하나는 충청도 지방의 노론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 지방의 노론으로 분열합니다. 이렇게 분열하는데, 우리가 충청도 지방을 어느 지방이라고 이야기냐? 호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청도 지방의 노론을 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 지방을 낙하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하세 예를 쓰는데 이게 낙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 논쟁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론과 낙론에 관한 내용 꼭 머릿속에 넣으시는데,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열하는데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예요. 그러니까 인물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다를 이자를 쓰고 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동자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과 지방을 이야기할 때 어느 쪽이 더 개방적이냐? 서울 쪽이 좀 더 개방적이라 그랬고 지방 쪽이 좀 더 폐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방이고 여기가 서울이네요. 서울 쪽에 가까우면 개방이다. 그래서 낙론이 개방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호론이 폐쇄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요. 이런 말이 나오겠고, 그러면 이 개방이라는데, 자, 인물성, 여기 인이라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사물이라고 해도 되고 동물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중국적 사고에서 중화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오랑캐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리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리학을 고집한 입장에서 중국과 오랑캐의 본질이 같다고 보는 게 성리학적 시각이냐?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자기는 화고 나머지는 오랑캐에서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쪽은 폐쇄적이다 보니까 어떤 말을 이야기한다? 인물성 폐쇄적이니까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물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말을 이야기할 거다? 인물성 동론을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들어가면서 잠깐 다시 봅니다. 이것이 분열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여기 송셔리가 있어요. 우암 송셔리인데 송셔리 다른 이름으로 송영보라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근데 송셔리 제자로 곤상아가 나와요. 근데 곤상아 제자가 이쪽과 이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곤상아 제자 중에 호론이 된 것은 한원진이에요. 그리고 낙론이 된 것은
이간입니다. 근데 호론에는 곤상아도 있고 한원진도 있고 윤봉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낙론에는 이간이라든가 김창협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교재를 좀 더 보면서 언급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자, 도표가 만들어지면서 호론과 낙론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호론, 충청도 지방의 노론이다. 낙론, 자, 서울 지방의 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론, 곤상아, 한원진, 윤봉구라고 되어 있고, 낙론은 이간이나 김창협, 이재, 김원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언급이 되는 게 호론의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는 기의 차별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옆에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기나 이는 성리학은 이와 기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쪽이라 그랬고요. 현실적인 게 기 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봅시다. 인간과 동물, 사물의 본질이 뭐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고 사물이고 본질은 이는 다 가지고 있다, 보편성이.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니까 어쨌다?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특징. 자, 이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 이론을 여기 쪽을 먼저 호론이 먼저. 자, 그러면 특징에 보다 보니까 주기를 고집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는 주기를 고집하고 있었다. 주기론을 고집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과정에 이쪽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중국이 멸망하면서 화는 동양에서 소멸한 거지만 그 화를 누가 가진다? 조선이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보다 좀 더 화의 국가다. 그래서 주기를 고집하면서 우리 문화의 자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청이나 서양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겠고, 기존의 신문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을 강하게 띠겠고, 그래서 밑으로 가다 보니까 청이나 서양 문화를 배척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이후 때는 위정척사, 서양 문화 배척이에요. 그러면 여기 서울 노론이었던 낙론 쪽으로 갑시다. 주리도 포괄적으로 이해하자. 청이나 서양문을 수용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북악파가 되겠죠. 사회 변화를 수용을 하겠고 자연과학 정신을 중시하겠고, 그래서 서양 문화를 수용하자 무슨 논으로 넘어간다? 개화사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호론과 낙론 꽤 중시되는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 꽤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양명학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양명학은 넘어가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양명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양명학, 이 양명학은 중국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끌어갑니다.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쳐버리겠습니다만, 자, 조선의 기본 통치의 성리학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은 중국에서 이야기하면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송나라가 멸망을 하고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해요. 근데 이 원나라는 오랑캐 국가입니다. 중국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원나라가 다음에 중국을 지배했던 게 명나라입니다. 근데 송나라가 원나라 모랑캐 국가한테 멸망을 했어요.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송나라 중국 민족이
너무 관념적인 성리학만 공부해가지고 오랑캐한테 멸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념적만 공부하자 말자, 명나라에서는 말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적인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공부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양명학입니다. 그러면 명나라 학문인데 잠깐 우리나라 이쪽으로 넘어, 성리학이 지금 여기서 관념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념화된 내용을 개선해 봅시다. 이게 양명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집권계열은 여전히 성리학이었거든요. 그러면 양명학은 정치 고난의 중심이 되는 사람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양명학은 정책에 반영된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까지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명학을 보도록 합시다. 이 양명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게 언제 들어오느냐? 16세기 전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16세기 전반기 중종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책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되냐면 전습록이란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양명학을 처음 우리나라에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양명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하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에 성리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왕을 우리가 이왕과 이를 구분할 때 동방의 주자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주자니까 주자는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문에 충실하는데 이 양명학은 주자를 인정한다, 비판한다? 비판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왕은 양명학을 인정할 측면이 강하다, 약하다? 약할 수밖에 없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한 글을 저술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습록 변을 저술합니다. 이거 비판한 책을 저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양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게 있는데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심증리라든가 치양지라든가 지행합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어들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양명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일반인을 설명할 때는 지행합일이 가장 설명이 편해요. 그러나 시험 문제라든가 사료에서 나올 때는 어느 단어를 제일로 많이 쓰느냐? 그러면 치양지, 양지란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설명이 편했던 지행합일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성리학이나 중국의 성리학이 문제가 된 것은 뭐였다? 관념하였다. 그러면 행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해라.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행합일, 그래서 설명하기 가장 편하다. 이 말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성리학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했느냐? 서경덕 학파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서경덕 학파들이 중심을 띠고 있다. 그리고 불우한 종친 계열이 공부합니다. 종친은 왕실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서 어떤 쪽? 좀 멀어진 쪽 이 말일 겁니다. 서경덕 학파나 종친 계열이 공부.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어떤 상황이냐? 서서히 일당전제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일당전제화라는 상황인데 이때 어느 계열이 공부하게 되느냐? 소론 계열이 공부해요. 자, 그러면 소론은 개방적인 성향이겠습니까? 폐쇄적인 성향이겠습니까? 개방이겠죠, 결론적으로. 왜?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양반이니까
근데 양면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이 아저씨들도 개방적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당전제화를 볼 때, 노소가 분열될 때, 노로는 반대파를 인정하지 말자. 소로는 반대파도 어느 정도 깨더라도 온건적으로 깨자. 이 말에서 여기 소론 계열이 공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다가 18세기 초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18세기 초에 넘어가면서 정제두란 사람이 나와요. 정제두가 어디로 내려가냐? 강화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강화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근데 이 무렵에는 반대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양명을 공부하는데 다른 집안 자식들한테 공부시키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양명을 공부한다는 게 틀림없이 다른 권력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제거 대상의 얘기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공부시키면은 그게 밖으로 안 나간다. 그래서 집안학문이었던 가그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존엄과 만물일체설을 통해서 학문적 체계화도 수립하고 있었고, 동그라미 디귿 주장해 가다 보니까 찬민설을 수용해서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했고, 양반 신문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영향입니다. 이 양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 실학자들한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한말일제시 국학자라는 정인보, 박은식, 김택, 영한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성리학이 관념화되다 보니까 관념성을 반대하면서 실천성을 공부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양명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실천성의 학문을 공부했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하고 나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왔다? 실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실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학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학은 시험 문제에서 꽤 언급이 되는데 중농주의 실학과 중상주의 실학으로 등장하는데, 실학자의 개별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학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 학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실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있습니다. 개별적인 타이틀 단어만 보시는데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이것을 하나로 집약을 하면 조선후기 무슨 있다 없다? 있으니까 나왔다. 조선후기 사회, 경제, 정책 모순 때문에 나왔던 게 실학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실학의 전개에 17세기 사람, 18세기 사람 등장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가로 4번 실학의 특징과 한계성이라면서 실학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학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리학의 관념화를 인정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래서 실학의 특징은 비판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학은 우리나라를 위한 학문입니다. 중국적인 배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라는 의미에서 민족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학의 목표가 뭐냐면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입니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한다. 그러면 민중적이란 말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실학자들은 과학기술도 같이 공부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산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실학은 과학적이었다. 그 뒤로 실학은 근대지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대적인 것은 개화사상이에요. 아직은 근대적까지는 못 가고 근대지향적까지는 간다. 근대적까지 못 가고 근대지향적까지는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겠고, 그 뒤로 실용적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실용적이고 실제로 증명되는 학문이다. 실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실학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 실학은 또 하나 한계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실학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직권계층이 공부합니까? 피직권계층이 공부합니까? 피직권보다는 직권적 양반은 양반이지만 직권에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책에 반영되기가 무지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 한계점이겠고, 그 다음 이 실학자들도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한 것도 또 하나 한계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실학에 보면은 중농과 중상으로 실학이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농과 중상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농주의 실학과, 근데 실학을 다시 세부적으로 세 개로 나누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을 세 개로 나누면서 개관 설명하는데, 중농주의 실학, 중상주의 실학. 자, 이런 실학은 중농이 있고 중상이 있습니다. 두 개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공으로까지 하면 세 개까지 이야기하는데, 세 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두 개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농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농업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상이라는 것은 상공업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게 중상주의 실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농업을 중심으로 한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다, 여러분 도표도 있는데, 중농주의 실학을 다른 말로 무슨 학파라고 이야기를 한다? 경세치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중상은 이용후생학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농주의 실학은 일반적으로 18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거고, 중상주의 실학은 18세기 후반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가 나중에 온 건데, 중농주의 실학은 농업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향촌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학파적으로는 남인계르 사람입니다. 중상주의는 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학파적으로는 노론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로 유교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중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산업은 무슨 산업이다? 농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국가가 장려한 산업은 농업이었고, 나머지는 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중상주의는 좀 더 보다 적극적인 부국강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실학의 공통적인 목표가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이지만, 현실적 입장에서 농업보다는 뭘 더 중시해야 되는 게 국가 발달에 도움이 된다? 상공업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좀 보다 적극적인 부국강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 주장에서 나오는 게, 여기 중농인데 이 사람은 농촌에 살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누구를 지배하면서? 농민을 지배하면서. 그러면 농촌의 농민이 많이 남아있어야지 내 지배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주제를 부정하고 있다. 지주제를 부정한다. 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갖는 거 거부한다. 그러면 토지를 갖지 말아라. 그러면 토지는 누가 갖도록 한다? 농민이 갖도록 한다. 그래서 농민한테 토지를 주란 이야기예요. 토지를 분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중농주의 실학자는 토지제도 계획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토지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점은 화폐의 사용에 부정적이었다.
이 사람은 농업을 중시하다 보면서 상공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폐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런데 비해서 중상은 당연히 상공업을 장려합니다. 지주제를 인정합니다. 차이점. 이 사람은 상업을 위한 농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상업 인정한다 부정한다? 완전히 부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상업을 위해서 농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은 무엇을 위한 것? 상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물건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많은 생산량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주제를 인정을 한다. 그리고 상업을 위해서는 화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폐 사용에 긍정적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조선후기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있을 겁니다. 그 화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상평통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상평통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부의 축척 수상이 되면서 화폐 부족 현상이었던 전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전황 현상은 화폐의 발행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유통량이 부족해서 나온 게 전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유통량이 부족해서 전황 현상이 나왔는데 이 전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이 패전론이에요. 화폐를 계속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주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농주의 실학자는 패전 쪽이겠느냐 주전 쪽이겠느냐? 패전 쪽이겠죠. 그 패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익이에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농주의 실학하면서 이익이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할 거예요. 주전론은 당연히 중상주의에서 주장했을 거다. 계승 쪽을 봅니다. 자, 중농주의 실학자는 누구로 계승된다? 애국계몽 사상가로 계승됩니다. 중상주의 실학자는 누구 쪽으로 계승된다? 개화 사상가로 계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중농과 중상을 이제 들어가야 될 건데 왜? 여기까지는 지금 간단하게 구분만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진 않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농주의 실학자에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중농주의 실학자는 토지제도 개혁이 어떤 내용을 개혁했느냐? 여기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혹시나 중농주의 실학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사료가 나올 때도 토지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제도 개혁을 머릿속에 잘 넣어야만 뭐가 등장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사료에 어떤 사람의 토지제도 개혁론이 나오면은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 주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물,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나머지 주장상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주의는 당연히 뭘 위주로 한다? 상공업이다 보니까 상공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 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강에서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등장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번 강의 수업했던 게 자, 세도기 때 밀란이 몇 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습니다. 홍경래와 임술농민봉기가 있었다. 한 번, 2개는 구분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근대 조선후기 문화편에 들어왔습니다. 문화편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의 교조에 반대하면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윤유나 박세당도 있었지만 이 성리학이 교조화되는 과정에 호론과 낙론이 있었죠. 호락론제 꽤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호론과 낙론. 호론 어디 노론? 충청도 노론이고요.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라 그랬고 낙론은 서울 노론이죠. 그러면서 인물성 뭐라 그랬습니까? 동론이라 그랬죠. 이 인물성 이론과 동론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이번 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 다음 강은 중농과 중상을 구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 강 오늘 수고하셨습니다.